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국 순회 일정을 극우대회라고 규정지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째 영남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내란 재판부 도입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정다희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에 이어 창원에서 규탄 집회를 연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포기라며 거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고환율과 부동산 등 경제 문제,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 논란 등을 파고들며 나랏돈 먹는 하마, 막장 정권이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는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대상을 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외 집회를 비판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건 정작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집회를 내란 동조 극우대회로 규정하고 내란 1년을 앞두고 윤석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거듭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윤석열 옹호 세력에게 누가 마음을 열어주겠냐고 직격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 주장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속도와 방향을 두고 당내 의견차도 드러났지만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순방 이후 논의가 재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네, 전국을 돌며 이재명 정부 규탄 대회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오늘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발언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거론을 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는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대상을 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경남 창원에 있었던 집회에서의 장동혁 대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서 재판 중계로 너무도 초라하고 비루한 윤석열을 다시 보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윤석열 옹호 세력에게 누가 마음을 열어주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여야 간의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러한 연설을 보면서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고 또 이재명이라고 그러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60% 내외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도 중동 4개국 순방을 가면서 국익 외교, 실용 외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진영이라든가 이념에 빠진 게 아니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좀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재명 대통령을 한 코너로 몰면서 반사 이익만을 노리는데 국민들이 과연 저 문제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지금 거의 한 달째 써먹는 것 같은데요, 저거요. 저 문제도 이제 다 논란이 잦아들었고 합리적인 어떤 문제들로 상당히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 있는 상황인데 저걸 계속 들고 나오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다.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죠.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내 헤게모니를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 지방선거 공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 갖고 윤 어게인 세력을 통해 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라는 거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이제 12월 3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재창당 수준의 그 당명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지방선거에서 특히 중도층, 극우 세력이 아니라 좀 보수적 우파, 또 중도층들을 확보해야 국민의힘이 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편견과 우왕좌왕 속에서 상당히 스스로 역풍을 불러오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장 대표의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윤어게인 세력에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 순회 집회에도 부울경에만 일단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뭐 본격적인 뭐 중도층 싸움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기 때문에. 네. 다만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지금 모처럼 이제 호기가 좀 찾아온 거거든요. 그동안 비상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했는데 사실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가 생각보다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 반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대장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장동 재판과도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여론을 조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7,200억 원 정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모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방선거가 되면 결국 저는 프레임 전쟁이 또 벌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프레임을 이제 대장동 프레임을 좀 잡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대장동 프레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도 항소폭이 이루어졌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 예를 들어 뭐 백현동 예. 또는 뭐 대북 송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또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검찰에서 지금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만배 씨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을 바로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빠르면 다음 달에 성탄절 특사로도 김만배 씨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아마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을 프레임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이 좀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었고 대통령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순방 기간 논란거리를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 다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도 순방 후로 하자라고 하는 뭐 어떤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도부 내에서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엇박자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해 왔고요.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도 많은 부분들이 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지기현 재판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윤석열 씨를 선고를 하는 길이 구속 만료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씨와 또 김영현 씨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 사람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내란의 중요 종사 임무자의 위치에 있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현 씨가 그럼 내년 1월 초에 거리로 나와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중계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은 상당히 무슨 이게 사실 국민 반역 과거 얘기하면 역모죄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역모예요.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웃긴 하고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농담으로 하는 듯한 말투도 있고
뭔가 엄격하고 엄중하고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최근에는 이적 행위까지 나오는 그 드론을 북한에 보낸다든가 12번을 보낸다든가 그걸 오물풍선을 타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군을 움직이려고 했던 혐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직위원 재판부가 저렇게 운영을 해나가느냐, 이거 보면서 답답하기 이를 수 없는 것이, 거기다 윤석열과 김영인이 풀려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영장을 거의 90%를 기각해버렸어요, 법원에서. 그 외에도 한덕수 전 총리 CCTV에 다 찍혔는데도 또 영장을 기각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올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사발령 난 수원지법의 3인방 얘기까지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을, 현재 법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 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검이 있으면은 특별검찰, 특별재판부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을 좀 바꿨어요. 전단재판부로. 워낙 법원에서 처리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 3대 특검에서 기소하거나 영장을 신청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가 있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것은 4.19 혁명 이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민특위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일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끌 겁니까 도대체?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의 순리적인 측면도 하나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란 전담 법원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위헌 요소가 있다 그러는데, 현 법원 체계에 하나의 특별 법원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 있는 판사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도 위헌 요소가 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그러면은 항소심부터라도 하자. 근데 그거 늦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죄 무죄를 가리고 형량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친위 구테타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법원 판결이 지금 영 미지근하다. 그리고 판사 1인의 재량이라든가 판사 1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부분은 시급히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대통령의 해외 선방과 국익 외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만 좀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카드를 좀 내놓고 있어요. 내란 재판부 설치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로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을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걸 보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들을 추천하면 그 추천된 판사를 대법원장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어쨌든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군불대기 또는 탄핵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1심에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재판이 늦어져서 선고가 늦어지면 나중에 석방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심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당장 이게 위헌 시비가 붙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또 위헌 제청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만약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 판사가 되면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고 아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뤄주고 있는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을 조금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판사들이 맡겨놓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낫지, 만약에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국민 분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국론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어떤 충성 발언 이 정도로 뭐 저는 뭐 치부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불쾌할 가능성도 높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금 외교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내부적인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의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토론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전국 순회 장애규탄 집회와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서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인데요. 뭐 여기에 정청래 대표도 참여 의사를 밝히며 언제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말했습니다. 대표, 예. 조국 대표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 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이 대장동 사건이 사실상 3년 전부터 지난번 대선 때부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당시에 이제 대표였죠, 후보였죠, 올가매면서 그 동안에 했는데 뭐 나온 게 없잖아요, 특별하게요. 그런 게 나온 거 없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수차례 또 수십 차례 수십 차례 정도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검찰들의 조작, 공작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거고 그 사건이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이 사건은 그리고 이제 대장동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퇴임 이후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장동혁 대표가 저 얘기를 하느냐. 대장동을 다시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직 대장동. 대장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해나가는데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좀 이어지지 않고 그것이 정치적이고 정쟁적 논란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수작이다, 수법이다. 근데 왜 조국 대표가 자기 본인도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건에. 근데 왜 저걸 수락하면서 같이 하자 그러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이제 논쟁이 되겠죠. 막 논란이 되고 기다 아니다 막 조국 대표는 뭐 법학자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학자라든가 예를 들면 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쟁점과 논란이 되면서 다시 또 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영혼까지 바쳐서 지금 국위 외교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방해하는 어떤 정치적 어떤 쟁점화 이런 거로 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왜 저것을 수락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본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법원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고 법 전문가들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과연 조국 대표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논쟁하는 것이 정치적 논쟁이 될 것 뻔합니다. 법적으로 뭐 근거를 대겠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일단은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토론은 성사가 된 모양인데요. 어떤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그래서 저는 하시는지요? 일단 두 분이 보니까 장동혁 대표나 조국 토론회 하면은 둘 다 윈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는 그 판을 좀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도 훨씬 더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 항소 포기 사태를 본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전체적으로 리딩하고 있다는, 주도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그 발언을 바가 있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면 복권되고 난 다음에 당내 성비리가 터진 부분에 있어서 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좀 상실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좀 키우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볼 땐 대장동 이 부분이 대통령과도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변호를 한다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끼일지 안 끼일지 좀 지금 굉장히 좀 고심이 클 걸로 보이는데
되는데 왜냐하면 저 두 분에 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한 분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장동익 대표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들에 비해서 법률적 지식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 이건 명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해왔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방관자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책내 대표가 무조건 이렇게 끼지 않는 것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내 대표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정책내 대표, 조국 대표, 장동익 대표가 하게 되면 2대1의 싸움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을 시켜서 차라리 사자 토론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장동익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한 팀을 먹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정책내 대표 한 팀을 먹어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부분은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대로 이 대장동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였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 차라리 그렇게 사자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깔끔하게 한번 털어내 보는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토론 대상자들이 각자의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세 번째로 당권을 쥐게 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쇠빙선이 되어 정권 심판에 불을 지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끌고 국회 제3당을 만들어낸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여 만에 사면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조국 대표, 압도적 찬성표로 대표직에 선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개헌 연대 구성도 제안을 했고요. 내년 지선에서 승리, 또 2030년 조국 대통령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좀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뭐 사면 복권되긴 했지만 입시 비리로 2년형을 받았고 복역 중이었잖아요. 그 사면 복권이 됐고 어쨌든 그렇게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 좀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급하게 저는 당대표직에 나온 이유가 보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빨리 원내 입성하고 빨리 입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권에 나가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급한 마음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 그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직을 맡게 되면 어쨌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권을 쥐어야 아마 내년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부산시장이든 그런 광역단체장들을 민주당에 아주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차원으로 하고 그 대신에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는 그런 빅딜을 하기 위해서 저 당대표직에 도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직을 저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아마 본인 나름대로 아마 이번 당대표가 되고 내년에 뭐 이 광역단체장을 다 민주당에 양보하면 재보궐선거 정도를 뭐 부산이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있던 인천계양이든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책내 대표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책내 대표 본인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선의 라이벌이 또 조국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국 대표의 생각대로 그렇게 아마 정책내 대표가 호락호락하게 재보궐선거제가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함께 갈지 아니면 내년 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대표 수락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개헌연대를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자꾸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그 문제는 정리가 됐죠. 그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로 피의자 같은 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한 성남시가 이미 그 가압류라든가 소송을 전개하기 때문에 7천억 뭐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대장동에서의 피해를 받은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이제 근거 없이 7천억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다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뒤면 12월 3일 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았습니까? 국민들이 그 국회 앞에 뛰어가고
그 계엄군의 장갑차라든가 총을 막으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윤석열 씨와 그 내란 세력을 친위 구테타 이랬던 세력들을 재판을 회부하고 구속시키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탄핵도 됐고 했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권에서는 12월 3일 날 일어났던 그 내란 친위 구테타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이 기본적인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 그걸 통해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이 정치 엘리트들이 자꾸만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보여서 너무나 이건 아쉽다,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표성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집적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연대를 얘기했는데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개헌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수기한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정도 수준인 것이고 각종에서 나온 얘기인데 개헌을 그러면 권력을 공유하는 문제, 제한적 대통령 문제를 공유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각종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대한 문제, 가장 중요한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 이 지방 분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본권, 인권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과거처럼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1 회담을 통해 갖고 정치 엘리트들이 거의 나눠먹기 한 시가 아니에요. 결국은 개헌 문제를 그런 식의 개헌은 다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숙기하고 공론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하나 조국 대표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국민 투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윤 어게인을 외치고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3분의 1 개헌에 대한 통일을 하겠습니까? 또 정쟁화시킬 것이고 지방선거 때 또 정쟁화로 갈 거예요. 개헌하니 개헌 안 하니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민의힘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헌을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2.3 내란 쿠데타 진압한 국민들이 근데 정치 엘리트들이 또 망쳐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은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는 구호만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